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상공입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수억 원대의 뭉칫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병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수사할 때 계좌 추적만 제대로 했어도 우병우는 진즉에 구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계좌 추적을 안 했지요. 우병우 라인과 한 몸인 검찰이니까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주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민주당에 있지 않는다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당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탈당 한 건으로 벌써 몇 번째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측근이 탈당할 수 있다, 이걸로 뉴스 한 번. 또 다른 측근이 탈당할 것이다, 대권 출마할 것이다, 이걸 또 흘려서 거듭 뉴스 한 번. 이번엔 본인이 직접 흘려서 뉴스 한 번. 며칠 뒤 탈당 기자회견으로 또 뉴스 한 번. 그 다음 탈당기를 내고 또 뉴스 한 번. 네,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법으로는 달인 인정합니다. 이번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공입니다. 청와대가 낙담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자회견이 거의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반면 대통령 박근혜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반론이 거의 보도되지 않은 것에 말입니다. 자유당 관계자 여러분, 니들의 종북몰이 등 억지선동, 허위사실 유포만 보도되고 약자, 소수자, 당하는 사람의 반론은 한 줄도 보도가 안 된 것. 네, 그때 그 더러운 심정 이해가 됩니까? 역지사지 해보니까요. 광고 들으신 후에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바디로직 조종대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디로직 대표 조종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바디로직.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또? 네, 오늘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내 체형이 어떤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몸이나 옷이나 신발 같은 상태로 내 몸이 어떤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5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청취자분들이 그 질문에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네,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걸 따라와 주시면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자신 신발의 굽이 바깥쪽만 심하게 닳는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어서가지고요. 앞꿈치하고 뒤꿈치를 붙이고 서서 두 번째, 무릎 중앙에 동그란 뼈가 있죠. 예, 그렇죠. 그 무릎 뼈의 방향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예. 좌우에 동그란 뼈가
정면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씩 안쪽으로 서로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또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일자다리는 예. 무릎 중앙의 뼈가 예. 앞을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체형들은 중앙의 뼈가 앞이 아니고 약간 안쪽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체형 분류상 전향형 체형인데요. 이분들의 원래 체형이 이제 아랫배가 나오고 허벅지 군살이 많고 힙이 처져 있는 체형입니다. 오다리가 많은데 예. 본인이 신발굽이 바깥쪽이 닳고 무릎 중앙의 뼈가 약간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체형이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무릎 중앙에 이제 뼈를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싸고 손을 무릎 바깥쪽으로 돌려보면 무릎 바깥쪽 라인에 손가락에 뼈가 하나 만져집니다. 예. 종아리가 하트 모양처럼 바깥쪽으로 불룩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체형입니다. 뼈가 예. 잡히는 사람들은요. 예, 예, 예. 이 뼈도 일자다리는 원래 잡히지가 않고요. 예. 다리가 바깥쪽으로 살짝 돌면서 네. 비골이라는 뼈가 튀어나온 거를 이제 손으로 만져지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체형, 난 여기까지 해당이 된다. 예. 그러시면 무릎 옆에 있는 뼈를 오른손하고 왼손으로 만져보시면 좌우 크기가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이 크면 그쪽 다리가 짧은 다리가 되는 거고요. 예. 체형의 특징이 다리 길이가 다르게 되니까 골반의 좌우 높이가 다르게 되고요. 예. 어깨도 좌우 높이가 다르게 되고 이때 또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치마가 한쪽으로 돌아가고 신발의 뒷굽이 아까 바깥쪽이 닳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한쪽이 훨씬 더 심하게 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래저 끈 같은 게 한쪽만 계속 미끄러 내리는 체형. 예,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향형 체형인데 좌우가 비대칭인 사람들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아까는 굽을 얘기했는데 신발이 안쪽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평발입니다. 그런가요? 평발에 해당되고요. 예. 네. 평발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 후양형들이 많습니다. 몸이 좀 뒤로 좀 무게중심이. 앉아있는 거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바디로직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이게 뭐 바디로직의 도움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측만증 같은 게 심하다든지, 뭐 이제 기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고요. 네. 습관 같은 게 잘못돼서 이제 비대칭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아시거든요. 네. 예, 예. 내가 20살 때까지는 내 다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라든지, 내 몸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은 다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짧게. 031-345-4550입니다. 4,550번. 예. 네. 조종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듣지요. 네, 70일간 그리고 예비 수사 기간 20일간 특검이 놀랄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다라는 그런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검찰 조사에 비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만 정작 특검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고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언급을 좀 했더군요. 아마 박영수 특검 자신의 이제 표현인데요. 예. 우병우 수사 부분 그리고 여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 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또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일 텐데요. 특히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는 8개 항목의 11개 범죄 사실인데 그것이 영장이 기각됐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아마 아프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변호인단의 입장도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를 연결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 가운데 태생적 특검 한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이 위헌적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반론을 듣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때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주요 혐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야당의 특검 추천을 허용해서 어떤 기계적인 형평성,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거의 사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재의 그 어떤 비리 의혹보다 수천 배 사이즈가 큰 대통령 본인의 국정농단 사건이었기 때문에 야당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야당의 추천 특검을 허용했고 그렇게 해서 법률이 의결된 특검이기 때문에 전혀 위헌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중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최순실과 공모를 했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앞서 유영하 변호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모의를 했다라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다. 앞서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 모의라는 부분을 유영하 변호사님은 비교적 방송에 출연하시는 대통령 측 변호사분들 중에 비교적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모의라는 부분을 모의했다. 즉 대통령과 최순실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진술이 나와야지 모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충분히 모의를 인정할 부분이 많고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직접적인 대포폰을 통한 통화 내역과 가운데 정호성 비서관을 통한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자료가 수년간에 걸쳐서 유출이 됐고 최순실이 그것을 고쳤고 인사에도 개입했고 국정농단에 개입했고 특히 이 코아 스포츠에 삼성 측에 약 7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송금됐고 그것이 오로지 정유라를 위한 것인 것이 밝혀졌고 이런 등등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합병을 찬성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충분히 법원에서 모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서울 영장전담 판사가 본안재판에 가까운 심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통화했던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백혜련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그 수사 결과 발표 앞 대목인데 국정농단 정견유착 실상을 밝혀야 하는데 다 이루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로 특검이 어떤 길로 수사하고 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에서 정말 특검의 어떤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데 동의하세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 수사 그 대상이 15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실은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수사를 다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지난달 28일이 수사기간 종료였는데 수사 결과 발표를 바로 그 직후에 하지 않고 왜 6일이나 지나서 오늘 발표했느냐. 일각에서는 이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끌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이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28일 날 수사 기간이 종료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는 3일절과 주말을 빼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지만 99쪽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보도자료를 특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작성하는 데만 해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와대라든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은 수사 결과 발표가 언제 됐던지 간에 수사 결과 발표를 아예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똑같은 비판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남은 수사를 진행해 가야 할 텐데 대기업 관련 수사도 많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의 최고위층,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통화한 내역들이 지금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이는 검찰이 저는 이 수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하겠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기 전에 예. 검찰총장이 그 전화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그 검찰총장에게 요구를 했고요. 예. 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의혹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박영선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 대통령 측은 이제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훈련과 관련해서 직접 돈을 받거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단 1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 이런 개념인데, 네. 삼성독 자택도 최순실 씨 모친인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죠. 임선희 씨가 사주고 최 씨가 장기간 박 대통령 옷값도 대신 냈다는 건데, 박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전에 정주재 TV에 출연해서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거야 이제 변호사분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겠죠. 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재단에 돈을 출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떤 이제 그 압력이 행사가 됐고 거기에 따른 대가성이 있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대가성의 방점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뇌물죄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된 이유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도움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는 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세 차례의 독대에서 마지막에 정유라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인사까지 한 정황을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밝혀냈기 때문에 네. 저는 논란은 되겠지만 지금까지 특검이 밝혔던 어떤 그런 큰 틀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사실 부부관계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인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성만 달랐지 사실상 부부관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검이 그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그 최순실과 그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 재산 부분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관한 그 언급과 관련해서 이것이 부정축진이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는 수사를 못했다, 이제 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 측 입장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제 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동의할 수 없다.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정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정경련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정유라나 뭐 이렇게 최순실 씨에게 말을 사주거나 돈을 준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 입장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무리 강요에 의한 것이었더라고 해도요. 네. 이재용이라는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것은 대가성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의 독대에 걸쳐서 승마협회 회장을 하라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고 네. 또 두 번째 만나서는 왜 승마협회 회장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었고 당신이 내가 정권, 대통령이 앉아있는 동안에 승계 절차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그런 대화가 나왔죠. 네, 대화로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로 넘기라. 이런 주장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캠프 조직책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의원은 그렇다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가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주목됩니다. JTBC 2시 뉴스 현장에 출연한 백원우 전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초기 사드 문제가 불거진 초기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차기 정부로 넘겨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이 문제를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드를 철회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이재명 시장은 사드 배치에 아예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과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입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도 지금 한미 간에 맺어 있는 국가 간의 협정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외교적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사드가 강행된다라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최순실 일가의 범죄 수익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수조 원에 달하는 최순실의 범죄 수익을 독일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유럽 출장 다녀오셨어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 함께 가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독일뿐만 아니고 네덜란드도 가셨다는데요. 뭘 찾으러 가신 겁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최순실의 흔적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최순실 씨가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세우고 정윤회 씨가 그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을 사고 이러면서 최순실 씨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봤고요. 네. 최순실 씨의 지인들이 갑자기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다 거부가 돼 있다거나 그리고 최순실 씨 집안으로 돈을 투자했던 회사가 회사에 가봤는데 거의 동그라니 그냥 집 한 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회사들이어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출장 과정에서 확인하신 뭐 최순실 일가의 이제 은닉 재산이랄까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세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요? 제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몇 조다, 얼마 규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최순실 씨의 돈이라고 최순실 씨의 해외 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돈이 굉장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기자고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가서 소문을 듣고 의혹과 정황들만 하나씩 이렇게 따져봐도 상당한 규모를 그러면 어림잡아봐도 뭐 조 단위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된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럼 이제 검찰이 이거를 추적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능할까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90일 동안 20명이 수사에 나왔었습니다. 특검에서. 네. 근데 8명은 삼성 이재용 뇌물죄에 이렇게 집중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2대 의료농단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사실 재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어방용 단장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이 몇 분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는 했지만 그 해외에 있는 돈, 계좌를 추적하고 그리고 숨겨진 돈을 찾기에는 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최순실 씨의 부정 축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특별팀이 좀 꾸려져야 된다는 게 저의 좀 생각인데. 이번에 특검도 독일 출장은 한 번도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정상 못 간 것으로 압니다. 워낙 방대했고요. 최순실 씨의 집안과 이 국내에 깔려 있는 재산도 너무 많아서요. 그것도 한 일부분만 정리하는 것도 좀 버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오인용애니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니까 내 X으로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말 땡겨! 즉시공. 숨 넘어가는 삐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지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자를 무슨 꿀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한다.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못 그만둔 게 여기 있어요. 오인용!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은 나리니만큼 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일당으로 만들어준 당을 떠날라고 치니까 그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봐요.
비례대표니까 의원직까지 내려놓으셔야 하지요. 하지만은 곳곳에서 저를 부르고 있다고 봐요. 한때겠죠. 내 필생의 목적인 개헌 또 경제 민주화를 달성했을 적에 이 일생 추호도 욕심이 없다고 봐요. 경제 민주화 방해했던 당에서 러브콜을 하더군요. 이님오 씨라고. 이님은 여기하고 정체성이 맞다고요. 근데 그 당 가시면은 양아치 인증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야, 이 똥보 새끼야! 너 이 새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이 새끼 한번 혼날 거야! 아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새끼 저 새끼 하세요? 격에 안 맞게. 보세요. 나가는데 아무도 안 붙잡잖아요. 안 붙잡긴 이 새끼야! 이재명이는 전화 한 통 하더라. 이재명에게도 찝적, 안희정에게도 찝적. 사실 고양시장 최성희가 뜨나 안 뜨나 간 보던 와중이었지. 근데 걔가 좀채 떠야 말이지. 그렇게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명분은 뭡니까? 야, 똥보야, 너 요즘 안 쓰지 이 새끼야? 하하이 씨발 새끼. 야, 발기 안 되는 스트레스를 왜 나한테 푸냐? 그러니까 이 새끼야, 왜 청관 수술을 해서? 청관 수술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이 새끼. 야, 너 내가 씨발 별 볼 일 없으면 좋겠냐? 기껏 성대모사 연마했는데 내가 은퇴해버려봐. 내 성대모사한 거 시간 낭비한 거라고 봐요. 그러기에 성대모사 연마하려면 적어도 30년은 더 정치할 수 있는 저 안을 흉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님 나오셨어요. 근데 30년 정치라고 하셨어요? 아니, 통상 대통령 하면은 정계 은퇴하는데 안 대표님은 55살인 지금부터 정치 쭉 하시면은 80 넘어서까지 정치하실 모양이네요.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5년만 하면 되겠군요. 이번에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니까. 이 새끼, 정신 못 차렸어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수로 문재인을 이겨? 아니, 이님은 왜 저한테 욕하십니까? 과거에 멘토 아니었습니까? 저는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끝나면 3위 안희정, 4위 이재명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또 황교안 탄핵 인용되면은 못 나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문재인하고 양자대결 구도 아니겠습니까?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붙었던 71년 대선 기억하냐? 그땐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양자대결 구도로 각축을 벌였지. 근데 1, 2위하고 비교했을 적에 현격하게 밀렸던 3등 주자, 진복기라고 카이젤 수염. 그 인간이 71년에 자기가 3등 했다고, 3파전을 벌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들 미쳤다고 하지, 야, 양자 대결 구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이재명이가 민주당 후보가 돼도 넌 지는 걸로 나온다고 봐요. 사회자, 네, 아님. 이 씹새끼야! 아니, 왜 욕을 하세요? 내가 저 노인네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 미안해. 근데 사회자, 네, 정관 수술하면 정말 안 쓰냐?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 집 비울 때 박근혜한테 남는 88정 달라고 해. 출제 어떻게 알아? 그만들 하세요 좀. 자,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한국 WBC 대표팀이 네덜란드에 0대5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2회 대회 연속 1라운드 통과가 좌절되는 수모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한국 야구 뿌리가 깊은 만큼 애환도 많지요. 기억하십니까? 1983년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을 확정한 뒤, 네, 해태 팬들이 잠실 야구장에서 이 노래를 합창했는데요. 이난영 여사의 노래기도 하죠.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이님 정답은요? 호남의 환이 담긴 노래 아니겠어?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새희망이 넘실거린다. 하늘 높이 은하철도 고고고라고 봐요. 아니, 무슨 그런 노래가 다 있습니까? 정답은 제가 맞히겠습니다. 호남의 사위 정답. 사랑도 명예도
이 이름도 임을 위한 행진곡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사드가 이제 배치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습적으로 들어왔죠. 지금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기도 하고,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드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불가역적으로 알박기를 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의도인데, 오늘 그 대선 주자들마다 이 사드에 대한 조기 전개, 배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하게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폭을 좁혀서 우리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다. 순리대로 다음 정부에 넘기면 매버리지가 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감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 그래서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다음 정부가 이거는 결정할 문제지,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고, 이에 비해서 안희정 충남지사 경선 캠프의 박수현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 영향평가 등을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효용성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하는 건데 그래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좀 천천히 하자. 사드 배치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중요하다.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사드 배치에 대한 원칙적인 이제 찬성,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그 점을 또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
이재명 시장은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예.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찬성한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만 될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경제를 망칠 권한도 자격도 없다. 정부와 미국의 사드 배치를 위한 모든 행위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뒀어요. 예.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참 안이한 발상이군요. 예, 아주 나이브한 발상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해결됐지. 예? 일단 뭐 중국을 설득한 것도 없으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도 설득해야 하고. 미국과도 좀 대화를 해야 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국이 뭐 협박, 위협 간헐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다음 정부도 만약에 이런 식의 뜨뜻미지근한 태도 혹은 뭐 원사이드하게 미국에 기울어진 정책을 편다면은 그때는 중국이 이판사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이라 정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로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컵이 깨졌지만 이 컵을 그대로 버릴 것인지 아니면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쓸 것인지 이런 아주 그냥 복잡다단하게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고요. 국가정보원이 말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정보 수집은 했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면은 이게 용인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용인이 안 됩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불법 사찰 의혹은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왜 그게 가짜 뉴스냐면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위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재,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처 단위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조직은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 활동은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었지 이게 무슨 미행이나 도청이라든가 이런 불법 사찰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국내 보안 정보라는 것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 관련된 국내 보안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업무 범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헌재, 법원, 검찰이 무슨 간첩 조직인가요? 정부 전복 조직인가요? 테러 조직인가요? 국제 범죄 조직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은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 아니고 국정원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입니다. 박근혜 정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테러 집단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해왔던 것이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사실은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국내 정보기관으로서 이건 좀 불가피하게 정보 수집 필요한 것 아니냐 아마 이제 이런 생각에서 몇십 년 동안 정보 수집을 해왔을 텐데 지금 그 이병호 국정원장의 이 발언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국정원이
정말로 원 창설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신들의 불법 행동을 사실은 확인, 시인, 자인을 한 거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이게 통상적인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이런 이제 안이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사실상 자백이다. 우리가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월권을 했다. 국정원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제 자백인 것이고 근데 그렇게 나왔다면 저는 그 국회 정보위에서 이 부분을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봐요. 당신은 지금 상당히 중대한 증언을 한 거다. 불법 행위를 이제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것이라고 보냐. 그래서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정보위원들 브리핑하는 내용 보면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회 정보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은 이철우 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인데 둘 다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통상적인 정보 활동인데 뭐 그래 그 도청 그 미행은 안 했을 테고 그래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한 보도 너무 과했네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상당히 조금 심각하다고 보고 뭐 김병기 간사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뭐 단순한 사찰 의혹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별로 문제의식은 없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국정원 개혁이라는 적폐청산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지금 늦게라도 국정원의 이 발언 통상적인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 이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에 그야말로 국정원 개혁 과제의 하나의 공약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에 동화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사찰도 뭐 통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걸 보면은 국정원 출신이 국정원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직에 오래 몸담아 온 사람들 그런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거 근데 상당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지금 국정원 출신들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우려를 이 광경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좀 제대로 좀 각성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양향자 최고위원 발언을 사과했는데 아니 뭐 양향자 최고위원이 문 대표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캠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이제 야심차게 영입해온 이제 인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신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양향자 최고위원 기자들과의 이제 대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 상대로 이제 싸운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 유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은 전문 시위꾼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삼성이라는 거대한 어떤 괴물을 상대로 정말 힘없는 그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같이 싸워준 그런 조직이거든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거기 회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재벌 개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그냥 성공 스토리의 신화의 한 명으로서 영입했던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이거를 실제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상무 출신이죠. 양현별 최고위원이. 그래서 올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정원 개혁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이제 최고위원인데 이런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나중에 재벌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쨌든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을 저나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다. 그분들께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본사, 이른바 본관이라고 불리는 곳, 그곳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찾아가서 뭐 100배 사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야말로 다른 뭐 단체는 몰라도 반올림이라는 조직은 정말로 그 유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오랫동안 힘겹게 싸워온 단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삼성전자 임원의 시각인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올 때부터 혹시 삼성이 양양자라는 사람을 어떤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고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의혹, 그런 뭐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걱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고위원의 생각이 이런 거라면 정말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양양자 최고위원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이제 반성을 하긴 했지만 김 PD님 말씀처럼 조금 더 통렬하게 진정성 있는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최고위원 선거 때 삼성이 내가 최고위원이 되길 바라더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 비슷한 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건 뭐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참 최고위원직 사퇴라도 하셔야 되는 건지.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페이스북에 사과문으로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초대했습니다. 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사반장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수사반장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책도 뭐 나왔더만요, 보니까. 그 책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황교안이 출마하지 않을지 어떻게 한다고 벌써 책이 나왔는데, 이 황교안의 책보다는 우리 고상만 반장의 책, 고상만의 수사반장,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과 구매를 바랍니다. 황교안 책 제목이
황교안 2017이네요. 쓴 사람이 김용삼이라고 그 조선일보 기자 했던 사람이고, 저 황교안은 2017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읽으나만 합니다.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 한 권씩 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가 3인 출판사에서 책 나온 책거리 회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책을 냈는데 요즘 워낙 출판계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초판을 2,000부를 찍었는데 이 책이 많이 안 팔릴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어저께 대형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만약에 초판이 다 안 팔리면 제가 전부 다 사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술 맛있게 드시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페이스북에다 썼더니 많은 분들이 또 화답을 해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또 책을 구매해 주셨다고 인증샷도 올리고 했는데 하여간 책을 보시면 책 읽는 재미와 그리고 또 감동 이걸 제가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꼭 그 재미와 감동을 받아가시고 이 책이 잘 팔려야 제가 세상에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책을 또 제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팔아야 합니다. 해서 꼭 좀 책을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뭐 엉터리 같은 책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김용민의 자존심을 걸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이런 거 하나 읽어줘야 폼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고 반장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이제 3월 7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뭐 특별한 날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날인데요. 바로 지난 2000년에 발생했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만 17년째 수감 중에 있는 완도 존속살인 무기수로 알려져 있죠. 김신혜 씨 사건.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이 이 김신혜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지 꼭 1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신혜 씨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종종 저한테 이야기를 물어오세요. 제가 이제 과거에 진행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 팟캐스트에서 5부작으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경과 그리고 또 재심 과정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나라 사법 재심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다시 한번 이걸 좀 오늘 정리해 보고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김신혜 씨가 아직 감옥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죠. 여전히 17년째. 김신혜 씨가 나온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글쎄 말입니다. 2015년 11월에 재심 개시가 됐고 또 지난달 바로 2월 11일 날 재심 개시에 대한 항고심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다시 검찰의 그 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개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와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셔서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발생한 것이 이제 2000년 3월 7일이었어요. 정확히 만 17년 전인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었지만 만 17년 전에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던 추측 시간 경찰은 새벽 4시로 보고 있는데 바로 그 2000년 3월 7일 새벽 4시에 당시 상급 장애인이었던 그래서 다리가 불편했던 김신혜 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의심한 이유는 사망한 사람이 정류장 앞에서 숨졌고 또 사망한 사람의 머리 주변부로 자동차 조각 부서진 게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뺑소니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라이트 조각이 부서졌는데도 황망히 도망을 간 게 아니냐라고 해서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판단을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문제는 외형상의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손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이것을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다가 주목하게 된 사람이 바로 사건 당일 서울에서 이 완도를 찾아온 사망자의 큰딸 김신혜 씨의 행적을 주목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경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경찰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망한 아버지 앞으로 모두 8개의 교통사고 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입자가 큰딸 김신혜 씨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김신혜 씨를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바로 다음 날인 3월 8일 경찰을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녀가 김신혜 씨였는데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수하러 경찰서로 왔다. 이게 이제 경찰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김신혜 씨가 자수를 한 걸로 기록엔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사건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검찰은 김신혜 씨를 아버지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상한 일인데 자, 여기서부터 워낙 많은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8개나 되는 집중적인 보험 가입 그리고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머리 주변에 뿌려져 있었던 자동차에 부서진 조각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 인근의 카센터에서 1,000원을 주고 사왔다라고 하는 경찰의 진술 그리고 최초에는 스스로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만 쭉 보면 김신혜 씨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이 사건에는 매우 중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면한 고의적인 거짓말과 허위 그리고 조작이 숨어 있다는 건데요. 먼저 경찰이 이 사건의 중요한 동기로 본 8개의 교통사고 보험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8개의 보험을 처음에 김신혜 씨가 들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그중에 보험 3개가 해지되고 5개만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험을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건 발생을 앞두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마을을 다니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교통사고 보험을 들게 된 거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좋은 조건의 보험을 찾기 위해서 보험사 여기저기에 문의를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때는 IMF 직후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문의만 해도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보험을 설명해주는 상담사들이 있었는데 이 김신혜 씨가 이렇게 이제 8군데의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까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상 다 들어놓고 면전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차마 민망해서 못하니까 너무 야박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보험 8개를 전부 다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말이 되냐고 하면서 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8개의 보험 가입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김신혜 씨는 사실은요, 보험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생 직전에 김신혜 씨가 보험 대리점에서 직원으로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 시험도 봐갖고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보험의 맹점을 이 김신혜 씨가 매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이 이제 먼저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언제든지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고지 의무 위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즉 자신의 아버지가 상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애를 고지하지 않고 비장애인으로 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인데 이것을 비장애인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이 보험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신혜 씨는 8개의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3개를 해지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일본 유학을 가기 전까지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모두 해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신혜 씨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경찰이 주장하는 거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라면 왜 자기가 8개를 둔 후에 3개를 해지하고 있었겠느냐. 차라리 2개를 더 들어서 10개를 채웠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왜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월요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보험은 휴일 특약이라고 해갖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고가 벌어지면 2배의 보험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김신혜 씨는 자기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면 해지가 아니라 더 가입을 했을 거고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험이 5개든 8개든 그리고 설령 이 사건이 완벽하게 완전 범죄가 돼서 김신혜 씨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해도 사실은 보험을 통해 김신혜 씨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액의 보험금이 지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8개의 보험을 든 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실제로 사망했고 그래서 보험금이 지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보험사가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보험사는 한 푼의 돈도 주질 않아요. 대신 그동안에 냈던 보험금만 주면 끝인데 이 사실을 김신혜 씨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을 들어서 범죄를 저질러봐야 아무 이익이 없는데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했겠냐라는 것이 김신혜 씨의 주장이고요. 예. 이러한 사실은 경찰도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또 이 김신혜 씨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 고모의 진술을 통해서 경찰이 얻어놓고도 무작정 보험이 8개다라고 하는 것. 3개를 해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을 통해서 실제로는 얻을 이익도 없었다고 하는 거를 경찰이 알면서도 이 사건을 그냥 만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고지 의무 위반해서 혜택도 못 받는데 왜 그러면 보험을 또 억지로 들었냐라고 또 하실 분이 있는데 예. 이 보험이라는 게 말이죠. 무조건 한 번 또 거짓말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고 만 2년이 지나면 또 정상적인 보험처럼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신혜 씨는 아버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보험을 들면 굉장히 까다롭고 또 가입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비장애인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가입을 하고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면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일이 이렇게 엄청난 불행으로 이어질지 자기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신혜 씨 사건 워낙 쟁점도 많고 또 미스테리한 여러 의문이 있는데 예.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사실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20부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예. 오늘 그 첫 편으로 예. 제가 미안해요 신혜 씨라고 하는 제목의 그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연재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 바로 김신혜 씨가 재심이 개시됐지만 여전히 그가 예.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11월에 김신혜 씨가 이 사건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예. 구속 중인 형사범이 재심을 개시하도록 결정을 받은 건 김신혜 씨가 지금 처음이자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예. 예, 나머지 재심 사건은 이미 형을 다 살고 예. 석방돼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내 3인조 사건이나 영화 재심의 그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또 춘천 파출소장 영화 7번 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정원선 목사님 역시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지금 재심이 된 거고요. 예. 김신혜 씨는 구속 중인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가석방 조치를 받지 못하고 예. 재심만 개시된 상태예요. 예.
김신혜 씨는 17년 전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고상만 반장님 말씀 중에 그 의혹이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보험금 이제 가입 부분도 있고 경찰로 자기 발로 찾아갔다.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김신혜 씨는 그날 자기가 경찰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김신혜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 밤 고모부가 자기를 불러서 사실은 네 남동생이 나에게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찾아왔다. 그래서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보니까 아버지가 숨져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시신을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왔는데 남동생은 너희 집의 유일한 남자고 가장 아니냐. 그러니 요즘은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면 그리 감옥을 오래 살지 않으니까 남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남동생의 부탁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했는데 네가 죄를 인정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이 말을 해서 자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동생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고모부에게 손에 이끌려서 자기는 경찰서로 가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신혜 씨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당시에 22살이었습니다. 아, 어떤 그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할 그런 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김신혜 씨가 자기는 내내 그게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동생을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남동생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김신혜 씨하고 수백여 통의 편지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쭉 확인을 했어요. 김신혜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김신혜 씨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이 주장하고 있고 또 인정한 경위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범행에 사용했다고 하는 수면제를 탄 약을 양주잔에다가 따라서 줘갖고 아버지가 그걸 먹고 숨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양주잔이나 혼합시켰다고 하는 양주병도 찾질 못해서 바다에다 던져버렸다는 걸로 해서 해결을 해버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자동차 라이트 조각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신혜 씨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카센터에 가서 1,000원을 주고 구입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카센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 쓸모없는 거를 왜 돈까지 주면서 어디에 쓰려고 살려고 하냐 이렇게 문답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 사건 수사관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카센터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와서 돈 1,000원을 주고 이러한 자동차 조각을 사러 간 적이 있냐라고 물어서 만약 그런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그리고 거기서 구입한 라이트 조각이 숨진 아버지의 머리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 자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은 그 카센터를 찾아간 적도 없고 이 건과 관련해 갖고 조사를 한 적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찰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김신혜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2월 11일 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이걸 법원이 기각했어요.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건데 바로 다음 날인 2월 12일 날 검찰은 또 대법원에다가 이 사건을 재항고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또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을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이 대법원의 결정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법원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재심 공판이 1심부터 또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시 2심,
또 대법원까지 가야 김신혜 씨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예. 그것이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건데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시 김신혜 씨가 만 17년 동안 갇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조금이라도 공정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김신혜 씨에게 가석방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논평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자, 고성만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강내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자, 몸을 흔들어주세요. 쉐킷, 쉐킷. 운동입니다. 살짝살짝 흔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구강내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끝냈는데 언제 선고할 것인지 이걸 또 밝히지 않아서 SNS가 아주 낙담과 공포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애를 태울 모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솔직히 좀 긴장이 되시죠? 긴장이 되죠. 안 될 리가 없죠. 예. 계속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야외 학습으로 한 학기를 보내고 올 1년을 보내야 할지 네.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이고 뭐 판단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아 답답합니다. 판단할 게 없으니까 빨리 끝내서 뭐 알린 거 아닐까요? 아 평의가 빨리 끝나긴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아직은 뭐 금요일에 할지 안 할지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이런 내용도 들려와서 아 참 이래저래 답답하고 야 우리 사회의 이 기득권 구조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만만치 않죠. 예. 우리가 뭐 몸소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열악한 노동 현장을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가 우리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 씨 10주기라고 했죠.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광장에 나갔더니 그 화면에 백혈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명단이 쭉 떠요. 사망한 사람이 79명. 예.
아직 240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요. 저 정도면 살인 기업이라고. 네, 뭐 살인 기업이죠. 네.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반올림을 둘러싸고 뭐 양암흑이라는 사람이 규정도전이 뭐니 이런 얘기 한 모양이에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뭐 기회 닿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이 노동에 대한 또 노동자에 대한 이런 편견, 부정적 이미지가 대단히 뿌리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노동이나 노동자들이 없이는 우리 하루도 일상을 영위할 수가 없을 텐데 상품으로만 표현되는 껍데기만 보고서 그 이면에 깃들인 노동의 역사들, 생명이 노동화돼서 이게 재현된 이 모습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세계 노동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최고의 그 열정적인 사회운동가이면서 소설가인 업튼 싱클레어가 쓴 정글이라는 소설입니다. 예. 정글이라는 소설이 비춰보기까지 참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1979년에 최광석 선생이 지금은 유명을 달리했죠. 87년에 요절하셨습니다. 예. 민중문학의 뭐 선구자 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분이 번역한 이후에 여러 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정글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미국 시카고로 이주한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죠. 그 이주민 노동자 유르기스라는 사람의 갓난 신고에 가득 찬 아주 힘겨운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게 1906년이었는데요. 이 1906년 이 책이 발표되면서 미국 독서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노동 현장이 이른바 그 시카고 식육 가공 공장입니다. 예. 식육 가공 공장의 비위생적 상태가 충격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뭐 식품위생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육 가공 공장의 이 비위생적인 환경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이 노동 환경은 극한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이 노동 현장을 살아가는 유르기스와 오나 이 부부 그리고 그 처남들 일가족들의 삶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뭐 이주민 노동자라는 게 우리에게도 이제 낯설지 않죠. 예. 이 이주민 노동자를 통해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였는가, 얼마나 생판 거짓말이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와 언론이 긴밀하게 결탁해서 노동과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감금하고 예. 학대하는 장면들이 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미안합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고기 좋아하는 김 PD에게 우리가 입용하는 고기가 얼마나 이 지저분한 환경에서 생산되는지 이를 아시면 대단히 힘겨울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상으로 이 노동자들의 삶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게 또 미안해요. 이 책 소개하면서도. 근데 이 그 고통을 통과해야 우리가 바라는 삶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겹습니다. 이 소설 읽기는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읽어내야 합니다. 읽어내야 되고 그 우리가 살아내야 하듯이 읽어내야 할 줄도 압니다. 여기 유르기스라는 리투아니아 출신 노동자가 꿈을 안고 미국으로 와서 예. 처음에 간 직장이 도축장이었습니다. 식육 가공 공장. 그 풍경은 뭐 그야말로 뭐 난장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 다 토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병든 돼지들, 병든 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 그곳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 주인공이 이럽니다. 혼자서 내가 돼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돼지만큼 못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노동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갖는데 돈이 없이는 병원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아내는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사랑과 결혼마저도 저주하게 하는 이 노동 환경이었던 거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요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예. 도살대 위에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사람들은 겨울 내내 밖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방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그 건물의 어떤 곳에서도
불길한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방으로 갈 때는 얼음같이 찬 복도를 지나야 했고 때로는 소매 없는 네이밖에 걸친 것이 없는 채로 가야 할 때도 있었다. 도살대 마루 위로 흘러내리는 피도 딱딱하게 얼어붙어 버렸다. 기둥까지 얼어붙어 버렸고 어쩌다 칼날에 손을 댔다간 살점을 뜯겨야 했다. 사람들은 신문지나 낡은 자루로 발을 감쌌지만 이것들도 곧 피에 젖어 얼어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젖고 또 얼어서 저녁 때가 되면 코끼리 발만하게 되어버렸다. 때때로 감독이 보고 있지 않을 때면 죽은 송아지의 김이 솟아오르는 몸통 속에 발이나 발목을 집어넣거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분출구로 달려가곤 했다. 그렇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갑을 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팔은 서리가 덮여 하얗게 되었고 손은 점점 곱아져서 자연히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뜨거운 물과 뜨거운 피에서 나오는 김 때문에 1m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마구 뛰어다니며 일하는 곳에서 면도날 같은 칼을 쥐고 일을 했는데 가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살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었다. 이렇습니다. 이거 참. 이런 노동 환경에서 뭐 이른바 산업재해가 없을 리 만무하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위기, 생명의 고통들을 얼마나 실감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고른다고 고른 건데 그나마 완화된, 완곡하게 표현한 구절을 고른 겁니다. 직접 읽으시면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겨울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유로기스가 가축 수용장, 가축 가공 공장, 도살장을 쫓겨나고 그러다가 비료 공장에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또 더할 나위 없이 열악합니다. 그러다가 대들었다고 감옥을 가고요. 그러다가 자벽부로 전전합니다. 예. 그러다 아내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리고 처남까지도 죽습니다. 뭐 가족이 괴멸된 거죠. 이른바 이 이민자, 리투아니아 이민자가 꾸었던 아메리칸 드림은 산산이 부셔버리고 남은 건 환멸과 이 반항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만나는 건 정말 이런 생활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연히 들른 그 강연회장, 연설회장에서 사회주의자가 연설하는 걸 듣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른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모든 유해라는 희망만을 품고 살며 유해라는 게 있죠. 계속 미루는 유해라는 희망만 품고 살면서 모든 돈을 할부로 집 사는데 바쳤던 노동자가 돈이 없어 죽는 가난한 노동자가 이제 새로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시작하고 예.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동자가 의식화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장면이죠. 이건 절절한 자기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그는 여태껏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기적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멍한 상태였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 거대한 격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파멸의 구렁텅이를 뚫고 나왔다. 그는 절망의 굴레를 벗어던졌다. 세계 전체가 변했다. 그는 자유로웠다. 비록 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을지 모르고 구걸하다가 굶어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이해하고 견뎌낼 것이다. 더 이상 현실의 놀이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지와 목적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이다. 무언가를 위해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안내하고 도와주게 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는 친구와 동지를 갖게 될 것이며 정의를 위해 살 것이며 힘차게 서로 팔을 끼고 걸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노동자로 자기가 깨닫는 순간 세계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노동자로 전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노동뿐만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시선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조합에 대한 우리의 그 편견들도 만만치가 않죠. 예. 그 우리의 삶의 조건이고 뭐 모든 법률에서 보장된 것이긴 한데 물론 법률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건 순진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노동자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우리도 다 노동자 살아가고 있고 우리 그렇죠. 김PD야말로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가장 힘겨운 그 노동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부정하시나 봐요? 아유, 맞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우리 7시간 행불근의 그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화들짝 놀라시던데. 예. 우리가 완전히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은가 싶고요. 우리 황효미 씨 얘기했지만 약속이란 영화도 있었죠. 이 반올림을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운동들, 이 무브먼트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그게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격동의 세월을, 격동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언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너무 기다려봐야 하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결정이 나든다 하더라도 이 변화, 소용돌이의 물결들을 걷잡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물결 속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렇게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욱 더 열악한 상태로 유르기스의 표현을 빌면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노동을 들여다봤습니다. 예, 노동 없는 대한민국 참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고 하는 야당에서조차 이 노동이 이렇게 값싸게 규정되는 이런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의 야당은 정말 보수 세력이어야 맞죠. 요즘의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진짜 극우 세력들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현재 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들, 정당들은 보수 세력이라고 봐야 옳을 겁니다. 그 사람들 노동관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에게 도서출판 매직하우스에서 협찬하는 이게 나라다를 선물해 드립니다. 이게 나라다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국민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집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심층 분석한 책입니다. 김세준 교수는 이게 나라다를 통해서 진보적 담론이 이번 대선을 주도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투형 리더 이재명 성남시장과 진보적 담론을 다룬 이게 나라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협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거제도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에서는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왕의 아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을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저하였습니다. 정답자는 야옹 푸양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맘졸이며 지내는 중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금요일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정달님,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정권, 기가 차서 말문을 막는 정권,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바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받으실 분인데요. 어제 피바 퀴즈는 1985년에 발표된 We Are the World란 곡이 어느 나라의 기근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이디오피아라고 해도 정답 처리하려고 했는데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청양고추님. 정말 긴장되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촛불 집회에 참여해야겠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자유당에서 가장 뚱뚱한 당원을 만날 수 있을까요? 더 있을지 어떻게 하십니까? 자, 김용민 브리핑 2부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조간 브리핑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